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지적 설계가 왜 과학인지에 대한 세 가지 논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더해 지적 설계 논증이 과학적 담론임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포 속의 시그니처 18장에 나오는 마이어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논거 4. 지적 설계의 주장은 역사과학적 추론의 예시이다. 지적 설계를 과학이론으로 분류할 다른 훌륭한 논거가 비록 관례에 의존하지만 있는데 이미 검증 가능성에 대하여 다룬 앞절에서 암시되었고 1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적 설계를 추론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한 방법은 역사과학에서 확립된 연구 패턴과 아주 일치한다. 나는 박사학위 연구기간 동안 역사과학 분야, 즉 자연의 불변적 법칙이나 성질을 분류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대신 과거를 재구성하고 과거의 원인을 참조하여 현재의 증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분야의 몇 가지 차별적 특징들을 발견하였다. 나는 역사과학이 일반적으로 네 가지 기준에 의하여 비역사적 과학 분야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지적 설계론, 그리고 그것을 확립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된 추론 방식은 역사과학의 핵심적 특징에 좋은 예시가 된다. 특유의 역사적 목표. 역사과학은 자연이 보통 어떻게 작동되거나 기능을 하는가 또는 무엇이 이러한 일반적 현상을 야기하는가 라는 형태의 질문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는 무엇이 이러한 사건 또는 저런 자연적 특징을 야기하였는가 라는 형태의 질문에 초점을 둔다. 지적 설계자의 과거 활동을 상정하는 사람들은 차별적인 역사적 질문들에 대한 대답 또는 부분적인 대답으로 지적 존재를 상정한다. 지적 설계로는 무엇이 세포에 존재하는 디지털, 보호화되고 특정화된 정보와 같은 자연계의 특징을 존재하도록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그것은 자연이 보통 어떻게 작동되거나 기능을 하는가라는 형태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자연적 특징이 생기게 되었나 라는 형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독특한 추론 형태. 역사과학은 독특한 논리 형태의 추론을 사용한다. 특정 사실로부터 일반화 또는 법칙을 추론해내는 귀납법적 전형적인 많은 비역사적 학문군들과 달리 역사과학은 현재의 사실 또는 단서로부터 과거의 사건을 추론하는 귀추적 논리를 사용한다. 그러한 추론은 또한 역추지적으로도 불린다. 굴드가 말했듯이 역사과학자들은 결과로부터 역사를 추론한다. 지적 설계의 추론은 이러한 귀추적이며 역추지적인 논리 구조의 예시이다. 그들은 DNA 내의 특정화된 정보, 어떤 생물학적 시스템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그리고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의 미세 조정 등과 같은 자연계의 현재의 사실 또는 단서로부터 관찰할 수 없는 과거 원인, 이 경우 창조적 정신작용 또는 활동의 사례를 추론한다. 독특한 설명 형식. 역사과학은 응축 또는 핵분열 같은 어떤 유형의 현상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기술을 하는 법칙적인 묘사나 이론과 달리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한다. 역사적 설명에서는 법칙이나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이 아니라 과거의 인과적 사건들이 주로 설명적 역할을 한다. 워싱턴주 동쪽에 있는 챗널드 스케블렌즈라고 불리는 지역의 극적인 침식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 지질학자는 하나의 사건, 즉 얼음댐의 붕괴와 이어지는 대량의 범람을 가정한다. 이러한 설명과 다른 역사과학적 설명들은 과거의 사건을 이후의 사건들 및 또는 현재 세상의 특징에 대한 원인으로 강조한다. 지적 설계론은 이와 같이 특유의 역사적 설명 형식을 제시한다. 설계의 이론들은 어떤 존재의 행위 또는 행위들을 상정하고 비록 전적으로 물리적이 아닌 정신적인 실체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런 행위들을 인과적 사건으로 개념화한다. 설계 옹호자들은 화학 진화론의 지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현재의 증거 또는 단서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인과적 사건들 또는 일련의 사건들을 상정한다. 다중경학 가설 방법의 사용. 역사과학자들은 가설들을 검증할 때 주로 통제된 실험실 조건 하에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다중경학 가설 방법을 사용하여 역사과학자들은 경쟁이 되는 다른 이론에 대한 설명 능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설을 검증한다. 그리고 지적 설계론의 옹호자들은 내가 본서에서 그런 것처럼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종합하면 지적 설계론은 특유의 역사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고 비추적
역추지적 추론에 의존하며 현재의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과거의 인과적 사건을 상정하고 그것의 설명 능력은 경쟁적인 다른 이론들의 설명 능력과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검증된다. 따라서 지적 설계론은 역사와 과학의 모든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간주하는 또 하나의 논거를 제시한다. 논거 5. 지적 설계는 진화생물학의 구체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다. 지적 설계를 과학이론으로 보아야 할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논거가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역사생물학 및 진화생물학의 일부가 되어왔던 핵심 질문을 다룬다. 생물체에서 어떻게 설계의 모습이 생기게 되었나? 1장에서 언급했듯이 다윈과 프란시스코 아얄라, 리처드 도킨스, 리처드 르원틴과 같은 현대 진화생물학자들은 모두 생물 유기체는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설계의 모습을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생물 유기체의 설계 모습에 대하여 무작위적 변이에 작용하는 자연선택의 메커니즘 및 또는 유사하게 방향성이 없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자연선택이 지적인 인간 육종자의 창조력에 비견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생물 유기체의 설계의 모습의 기원에 대한 유물론적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설계 가설을 반박하고자 하였다. 알렉산드르 오파린을 따라 화학 진화론자들은 가장 단순한 살아있는 세포에 있는 설계의 모습에 대하여 유사한 유물론적 설명을 하려고 하였다. 생물학에서 설계의 모습은 실제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가능한 대답은 두 가지가 있다. 신다윈주의와 화학 진화론이 한 가지 대답을 제공하며 지적 설계라는 경합하는 이론은 반대의 대답을 제공한다. 거의 모든 설명에서 이 질문에 대한 고전적 다윈주의적 대답인 생물의 설계 모습은 실제 설계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것은 오랫동안 과학적인 주장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반대의 대답의 지위는 어떠한가? 만일 목성이 주로 메탄가스로 되어 있다 라는 주장이 과학적이라면 목성이 주로 메탄가스로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도 역시 과학적 주장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명제의 역은 다른 형태의 주장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생물의 설계 모습은 실제 설계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주장과 생물의 설계 모습은 실제 설계의 결과다 라는 주장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주장이 아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질문, 즉 진화생물학과 역사과학에서 오랫동안 일부분이 되어왔던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대답인 것이다. 만약 두 가지 명제 중 하나가 과학적이라면 다른 명제도 역시 과학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거 6. 지적 설계는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문헌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지적 설계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그 옹호자들이 동료에 의한 심사를 거치는 과학문헌의 연구 결과를 출판하지 못했다고 종종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지적 설계론이 과학이론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비판자들에 따르면 과학이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 것이다. 지적 설계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이 하는 일, 즉 동료 심사를 거치는 학술 잡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과학자가 아니며 그들의 이론도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적 설계론의 비판자들은 도보 사건에 대한 재판 이전과 재판 진행 중에 도보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반대하는 ACLU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예컨대 사우스 이스턴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철학 교수이자 ACLU의 전문가 증인 중에 한 명인 바바라 포리스트는 재판 전에 USA 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설계론자들은 과학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문을 출판하지 않는다 라고 역설하였다. ACLU를 지지하는 그녀의 전문가 증인 보고서에서 포리스트는 또한 MED 라인과 같은 주류 과학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적 설계론이 생물학 이론으로서 사용되는 동료 심사를 거친 지적 설계론 논문이 전혀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존즈 판사는 그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그는 판결문에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동료 심사를 거친 저술이 하나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세심하게 준비된 포리스트 박사의 진술은 완전히 오도하는 인상을 주었다. 재판이 열리기 1년 전인 2004년에 나는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논문을 주류 과학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서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논문의 출간은 워싱턴 생물학회 회보라는 학술지를 출판하는 스미소니안 연구소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더욱이 편집자의 결정과 이어진 처리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과학 잡지와 주류 언론으로
넘쳐서 그에 관한 기사가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언스, 네이처,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되었다. 브리스트 박사와 존즈 판사 두 사람 모두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논문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어쨌든 내가 근무하는 연구소가 법원에 제출한 지지 서면에서 알린 것과 같이 내 논문은 지적 설계론을 지지하는 동료들의 심사나 동료들의 편집을 거친 유일한 과학 저술이 결코 아니다. 2005년까지 지적 설계론을 옹호하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미 상업적 출판사와 대학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서적에서 그들의 이론과 그에 대한 경험적 주장을 전개했다. 마이클 비의 획기적인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이 뉴욕의 프리 출판사에 의하여 출간되었다. 윌리엄 댐스키의 설계 추론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양자 모두 동료 심사를 거친 것이었다. 또한 설계론 지지자들은 지적 설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과학 논문을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동료 심사를 거친 서적이나 명문집 및 대학 출판사와 상업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과학학술회의 자료집에 게재하였다. 지적 설계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하는 논문을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철학 학술지와 기타 관련 학제적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더욱이 2004년 내 논문의 출판 이후에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또는 지적 설계의 관점에서 시도된 연구를 기술하는 여러 개의 다른 과학 논문들이 동료 심사를 거친 주류 과학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물론 지적 설계의 비판자들은 여전히 지적 설계론을 지지하여 출판된 서적과 논문의 숫자가 학생들에게 그것에 대해 가르치기에는 아직 충분히 주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 또는 보다 작은 문제로서 지적 설계론 그 자체의 가치를 결정한 것과는 별개의 교육 정체에 관한 판단이다. 분명히 어떤 이론에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위해서 동료 심사를 거친 지지 출판물이 반드시 몇 개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판단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심지어 적어도 한 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숫자적 철칙이 있다면 어떤 새로운 이론도 결코 과학적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새로운 이론은 달성할 수 없는 모순적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새로운 이론이 과학적으로 간주되려면 그것은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문헌에 나타나야 하지만 과학자가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논문을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에 제출하게 되면 언제나 그 논문은 그 이론을 지지하는 동료 심사를 거친 출판물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 비과학적인 것으로서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적 설계에 대한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가 과학이 아니라는 주장에 이와 유사한 순환적 주장을 사용하여 왔다. 2004년 이전에 비판자들은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학술지에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논문이 게재된 것이 전혀 없다. 즉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여러 개의 동료 심사를 거친 기존의 서적들을 무시하면서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 지적 설계론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이 하나 출판되자 그때에는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론은 본질적으로 과학이 아니므로 그 논문은 출판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판자들은 애초에 편집자가 내 논문을 동료들의 심사에 회부하도록 보내는 것 자체를 고려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논문을 출판한 편집자를 편집 부정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왜 그랬을까? 이러한 비판자들에 따르면 그 논문은 관점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즉시 부적격 처리되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비판자들은 이러한 이기적인 배제 논리의 명백한 순환성을 결코 인식하지 못한 채 동료 심사를 거친 지적 설계 지지 논문이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 설계는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 이론은 과학적이 아니므로 동료 심사를 거친 지적 설계 지지 논문들은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동료 심사의 문제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즉 관심을 분산시키는 절차적인 부수적 문제이다. 어떤 이론의 진실 여부는 그것이 출판되는 곳이나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6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위대한 과학 이론들은 처음에는 공식적인 동료들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장되고 출판되었다. 비록 현대적인 동료에 의한 심사 절차가 종종 사실적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념적 수능을 강요하고 혁신을 억제하며 새로운 이론적 통찰력을 저지할 수도 있다. 과학 전문가들도 판단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인간이기 때문에 보다 오래된 더 익숙한 아이디어에 편향적으로 밀착되어 때때로 새로운 훌륭한 아이디어를 거부한다. 과학의 역사는 기존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즉석에서 무시해버렸으나 차후에 그것들이 기존 이론들보다 증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된 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론의 주장자들은 전통적인 출판 기관이 그들에게 닫혀 있음을 종종 발견했다.
따라서 현재 많은 과학학술지가 지적설계론을 지지하는 논문을 출판하는데 무자비하게 반대하는 것은 결코 지적설계에 놀라운 것이나 저주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과학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또한 만일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서적과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그들이 이론을 과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 중에 한 부분이라면 지적설계의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적설계를 과학으로 보아야 할 또 다른 훌륭한 관례에 의존하는 근거가 있다. 지적설계 주장을 개발한 과학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시작하였고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학술지, 서적, 학술회의 자료집 및 명문 논집에 그들의 업적을 출판해 오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